북한 청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으로 김정은 체제에 또 한 번의 오점을 남긴 셈이 됐는데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그 청진시 신암구역에 있는 조선중앙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북한 내에서 이 청진시가 어떤 도시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진시는 북한의 4대 도시 하나입니다. 평양시, 남포시, 나선시 그리고 청진시인데 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청진시 신암구역이라는 것은 청진시에 이 구역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의 구역인데,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신암구역이 이제 북한 청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번화한 곳이고, 바로 청진한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바로 칠암구역에 함경북도 도립극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실상 함경북도의 도청 역할을 그 동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당대회를 앞두고 평양도 출입이 통제됐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통제나 감시가 더욱 철저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네, 평양시는 뭐 결혼식도 못하고 네. 장례식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제가 네. 됐죠. 그다음에 국경 통제를 하기 위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국경을 조용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심한데도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국경 지역하고 평양시 통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계선 있죠. 이제 청진시부터 다른 데로 나가는 데로선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청진시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이 이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차 당대를 앞두고 이 은행에 현금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많은 현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또 이제 갈취했지 않습니까? 외화도 그렇고, 그래서 갈취한 돈들도 은행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도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당에다 뭐 돈을 내야 되는데 낼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래도 처벌받고 하니까 막 국려지책으로 강도짓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당을 못 내서 처벌을 받나, 이렇게 강도질해서 처벌받나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 말씀이신 건데, 당시에 은행 금고에 돈이 이제 북한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은행에 7천만 원이 뭐 큰 돈이나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주민과 어떤 이런 경제 규모 같은 거 이런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1인당 월급은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천 원이 1불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노동자 임금으로 치면은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월급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 은행에 밤새 경비를 하는데 그 사건 당시에 또 경비원이 공교롭게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 사건에 내부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이미 지방에서는 북한의 어떤 체제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지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사건 당시에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는 경비원하고 이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출입문을 부수고 현금을 강탈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도 사건은 대부분 다 식량 창고나 뭐 수산물 창고 이런 데를 주로 습격을 해서 거기서 무장 경비원들을 제압을 하고 총기를 탈취한 다음에 식량을 훔쳐가고 하는 게 주였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까? 네, 비일비재하고, 제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중앙당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보고되면 제가 알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냥 이제 사건이 무마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당 보고가 안 된 건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중앙당으로 보고되는데 되게 그럴 경우는 강도 사건만 벌어져가지고 보고가 안 되고, 사람이 이제 사상자가 생기면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주로 이제 식량을 훔쳐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자만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묵인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전부 다 7천만 원이나 강탈했던 건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뭐 정면 도전이고 또 재밌는 것은 과거에 북한 돈은 사실 쓸모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이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도 이제 돈 맛을 알고 자본주의적 범죄를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 돈, 예.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북한 당국으로서도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북한 당국에서도 좀 처음 겪는 일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훔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7천만 원의 큰 돈을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이제 새롭게 범죄에 대한 눈을 이제 새롭게 뜨고 네. 새로운 경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그 댓글들을 좀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훔친다고 해서 그걸 쓸 데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장마당 같은 게 활성화됐다 하면은 이제 주민들도 그런 것들 돈 맛을 알게 됐다 이런 방증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네. 단순히 그냥 북한 돈 7천만 원만 얘기하고 있지 예. 외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 청진 그 수랑국에 있는 그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네. 외화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달러나 중국의 인민폐가 잔뜩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려진 것 외에도 더 큰 금액이 있을 수 엄청나게 있다.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돈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더 크죠. 알겠습니다. 북한 돈이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네. 김정은 체제 기강이 상당히 해이였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23일에 발사됐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저희는 이제 우리 당국은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공중 폭발됐고 두세적으로 분리가 됐고 단 분리도 안 됐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그 북한에서는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치 미사일 기술자들이 김정은한테 성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 수 김정은이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고 30km 날아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에 잡혔고 네. 이지스함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에 그건 뭐 30km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두세 개로 공중에 폭발시켰다는 것은 북한이 보도를 했습니다. 핵기폭 장치를 폭발시켰다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30km 날아가서 공중에서 핵기폭 장치가 폭발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했기보다는 북한이 30km밖에 못 날리는 것은 300km를 못 날아갔으니까 그건 실패라 봐도 되겠지만 오히려 폭발시켰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오히려 이번 SLBM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SLBM에 탑재했던 기폭 장치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료를 소진했던 미사일이 네. 폭발했다는 얘기는 그냥 폭발이 안 됩니다. 그냥 떨어지죠. 연료 소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폭발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핵기폭 장치를 폭발시켜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30km밖에 못 날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이 콜드 런치를 할 때 압축 공기나 가스에 의해서 물 밖으로 쏴 올립니다. 네. 만약에 연료를 갖다가 300km 날아가게 만약에 연료를 탑재했다 그러면 아마 콜드 런치를 해가지고 물 밖으로 발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콜드 런치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확보했지만 예. 아직까지 압축 공기를 강하게 분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왜 그럼 30km밖에 못 날아가는가 또 다시 생각한다면은 탄두 부분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핵기폭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30km밖에 못 날아간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SLBM은 확실히 기술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세 발 모두 실패를 했고요. 앞서 은행 강도 사건도 보듯이 내부 기강도 좀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던데요.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핵실험 가능성이 만약에 무수단 미사일을 세 발 다 성공했다 그러면 예.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더 높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뭐 70일 전투를 했지만 그 전투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예. 더군다나 1980년도에 10대 전망 목표를 내세웠고 네. 이제 36년 만에 이제 7대 당대를 하는데 그러면 뭔가 경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예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1980년대 10대 전망 목표의 첫 번째 게 1,000만 톤 알곡고지를 얘기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을 1,000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했으나 네. 지난해 생산량이 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년 전의 목표보다도 50%밖에 달성을 못한 거지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네. 업적을 내세울 게 결국은 핵하고 미사일밖에 없는데 예. 미사일도 현재 3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실험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5월 6일이거든요. 당대회가. 네. 그 전이니까 5월 5일까지니까 이제 월화수목 중에 그리고 특히나 제 기사를 봤더니만 이제 네. 월화수 중에 1, 2, 3, 4차 핵실험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박 대통령도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때가 적기다 싶어서 어떤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빈틈을 노려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5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제가 두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요일을 얘기하는데 요일은 적당치 않습니다. 월화수는 그 보실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건 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네. 없고 뭐 기사 쓰신 분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이란을 가서 없는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 물론 그걸 전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 정세입니다. 내부 정세인데 내일이 바로 네. 북한의 71년 동안 끝나는 날입니다. 5월 2일이. 그래서 내일 끝나자마자 내일 실험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은 날짜가 5월 5일, 5월 15일 이런 날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5월 5일도 딱딱 떨어지는 걸 떨어진 좋아하는군요. 날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5월 5일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5월 6일 날 7차 당대회는 당일날 오전에 한 10시쯤에서 핵실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실험을 축포로 쏜 다음에 당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일, 5일, 6일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제재와 봉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우리와 국제사를 통해서 어떤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그 제재와 봉쇄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뭐냐면 어떻게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해도 자기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무슨 뭐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평화협정 하려면 당당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만나가지고 핵 감축 협상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자 이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정책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지난 그 4월 3일 날 네.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예. 뭐라 했냐면 일방적인 제재보다 정세 안정이 급선무다. 핵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다. 급선무다. 그러면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월 3일 날 네. 협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전환이라는 것은 일단은 핵 대 핵으로 강하게 나갈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제 핵보유국이니까 자기들을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과정에서 네. 한국은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지만 그다지 이게 북한의 변화가 보이지 않다.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한동안 좀 한반도에서 이슈가 됐던 게 잠잠했지 않습니까? 사드 논의가 이 어떤 미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다시 좀 재점화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드 문제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현재 우리는 저 패트리엇 2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네. 패트리엇 3로 현재 그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미국도 현재 패트리엇 3 포대를 한 8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데 반경 30km에서 40km만 안전하고 나머지 패트리엇 부대가 없는 데는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네. 김정은의 자비심에 의해서 좀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자비심에 계속 의존할 수가 없죠. 네. 네네. 김정은이가 고모부도 죽이고 그다음에 졸았다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이제 총살시켰지 않습니까? 졸았다고 죽였습니다. 네.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한테 자비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거리가 200km인 반경 200km인 사드를 갖다 놔야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 우리 중부지방 정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드를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패트리엇 3가
그 성공률이 60%입니다. 네. 페이트리어 2는 40%고. 네. 그다음에 사드는 정부에서는 100%라 그랬습니다만은 네. 100%는 아니고 첫 발일 때는 78%고 두 발까지는 거의 100% 됩니다. 훨씬 높네요. 훨씬 높죠. 훨씬 높고 왜 그런다면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드는 사거리가 해발 40km에서 또 150km까지인데 예. 100km까지는 공기가 있고 100km가 넘으면 공기가 없습니다. 예. 그럼 공기가 없는 데서는 이 미사일이 아주 안정적으로 납니다. 그러면 맞추기가 쉬워요. 공기가 있으면서부터 이 탄두가 돌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많으면 더 저항이 빨리 생긴 돌게 순간에, 됩니다. 예. 저항이 많아 돌기 때문에 도는 녀석은 맞추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주 고고도에서 맞춰야만 더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없이는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는 것이고 네. 현재 북한이 아까 뭐 김정은이 자부심 얘기를 했는데 자부심만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항상 뭐 우리를 우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직후에 미니트맨 3를 미국에서 쏴가지고 미국 본토에 쏴가지고 남태평양에 섬을 맞췄습니다. 정확히 네. 맞췄습니다. 두 발을 쐈거든요. 두 발 다 정확히 맞춰서 7,000km가 떨어졌는데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이가 공포심에 의해서 현재 핵무기를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핵무기를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드는 반드시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사드 배치 필요성까지 짚어봤는데요. 미국 대변인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도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눈에 띕니다. 사실 대북 제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만약에 이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어떤 대북 제재 공조가 좀 깨지는 것, 예. 균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뭐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안에 동참을 할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남사군대에서 대치하고 있고 또 대만 해협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란 망나니 동생이 하나 있어서 미국을 괴롭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러시아도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를 이제 강점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란 망나니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극동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권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구소련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개보수하는 게 엄청난 이권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경제가 어려서 그렇지 경제가 좋아지면 북한의 무기 시스템은 전부 다 구소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를 사면 러시아제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브레야 수력발전소라고 원자력 발전소 10개만한 엄청난 그 발전력을 가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기를 팔아먹을 때도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돕고 싶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북한을 압박은 해도 망할 정도까지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항상 각을 세우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그 빌미로 해서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붙인 거는 사드는 뭐 레이더 가지고 문제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이더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제 네.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와 성능이 거의 같습니다. 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복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